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금융자산인 유가증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유가증권 하면은요,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로 보면 유가증권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종류가 유가증권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든지 채권과 같은 지분증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증권에는 크게 보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있고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있고요. 두 번째,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있어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있고요. 네 번째, 관계기업 투자와 같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회계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그런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으로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어떠한 것을, 어떠한 주식과 채권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되려면요, 일시적 보유 목적이어야 돼. 일시적 보유 목적. 즉, 이것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기간 개념은요, 언제를 말하면 1년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주식과 채권을 샀는데 1년 이내에 가격만 오르면 팔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성이 있어야 돼. 시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장된 주식. 상장된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말하죠. 자, 상장이 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처음에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의도가, 마음이 일시적 보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이때 분류를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우리가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 안에요. 당좌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뭐가 있어요? 만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과 채권 중에서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채권에는 어떤 게 있어요? 국채, 공채, 회사채, 이런 채권으로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채권으로서 3년 또는 5년 만기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 20년짜리 국채, 공채도 있겠지만 이런 채권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라고 했어요. 만기가 1년 이내인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는 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하고요. 비유동자산 안에서 어디에 넣는다? 투자자산으로 분류시킨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있는데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위에 있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과 만기 보유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로 처리한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비상장 주식. 자,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장성이 없죠. 시장성이 없으니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식이다 보니까 만기가 없어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에 넣을 수도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장기 투자 목적.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처리하고요. 이것도 역시 자산으로 분류할 때는 어디에 넣느냐면요. 비유동 자산 안에서 투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계기업 투자가 있는데요. 예전에 관계기업 투자는요. 예전에 지분법이 적용되는 주식과 같은 거죠. 특수관계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다른 회사를 지배 통제할 목적으로. 자, 타 회사를 지배 통제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런 주식은 당장 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회사를 지배 통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겠죠. 역시 회계 처리할 때는요. 자산 중에서 비유동 자산 중에서 투자 목적의 자산인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각종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계정 과목을 분류하시오 했어요. 1번 30% 지분율에 해당하는 타사 발행 보통주. 자, 지분율이 30%라고 하는 것은 다른 회사를 지배 통제할 목적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통주 주식은요. 관계기업 투자로 분류하고요. 투자자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2번 만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타사 발행 회사채. 만기 보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말하죠. 그래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처리하고 투자자산으로 분류시킵니다. 3번 1년 이내에 처분 예정으로 취득한 부도난 보통주. 자, 1년 이내에 처분할 생각이니까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에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주식인데 부도난 보통주래요. 부도가 났으니까 시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보통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보통주니까요. 단기 목적이 아니고 장기 투자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넣어야 된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단기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보통주. 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1년 이내에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 중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많은 유가증권 중에서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가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저렴하게 사서 비쌀 때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가증권은 처음에 회계 처리할 때요. 처음에 뭐해서 할 때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와 내가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와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서 뭐 했다 팔았다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이 유가증권은요 내가 처음에 구입했던 가격이 기말에도 그 가격 그대로 있지는 않죠. 가격이 더 상승하든지 또는 하락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도 어때? 주가는 하루에도 뭐요?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말에는 그 유가증권을 기말 시점의 재무상태표일 시점의 기말 평가를 해줘야 돼요. 자, 이것은
내가 처음에 사가지고 안 팔고 보유하고 있을 때 기말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유가증권의 회계 처리는요, 취득 시, 처분 시, 기말 평가 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내용으로서 취득 시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유가증권 계정 차변에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매입 가격 금액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유가증권을 구입할 때는요, 매입 수수료, 등록세 등의 매입 부대 비용은 순수 비용으로서 단기 비용, 즉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예전에는 매입 가액에다가 부대 비용을 포함시켰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 바뀌었다. 순수한 구입 대금만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산업주는 2010년 3월 10일에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신선은행주의 보통주 5,000주를 주당 6,000원에 한국자동차 주의 보통주식 2,000주를 4,000원에 구입하였다. 구입대금은 전액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회사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요, 당좌 수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 보통주 5,000주인데 6,000원에 구입했으니까 5,000주 곱하기 6,000주 하니까 300만 원 되죠. 3천만 원 되죠. 그 다음에 한국자동차주는요, 보통주가 2,000주인데 주당 4,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그럼 800만 원 되죠. 다 합치니까 3,800만 원어치 순수하게 구입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3,80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3,8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는 것입니다. 자, 취득했을 때는 순수한 취득원가를 구입 가격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이제 처분했을 때, 팔았을 때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처분 시 처분 가액이 장부 가액 또는 취득원가보다 크면 그 차이를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이익으로 계산하고, 처분 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작으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강남산업이 구입한 그 주식을 볼까요? 지금 신선은행주를 구입했고요. 한국자동차주의 주식을 구입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산업주는 2010년 7월 21일에 신선은행주 주식 중 2,000주를 신선은행주 몇 주 구입했냐면 5,000주 구입했거든요. 5,000주 중에서 2,000주를 팔았어요. 처음에 구입할 때는 6,000원에 구입했는데 매각할 때는 7,000원에 매각하고 판매 대금은 수표를 받아서 당좌예금 했대요. 그러면 2,000주 곱하기 7,000원 하니까 회사에 돈이 들어온 것은 1,400만 원이 들어와서 당좌예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1,400만 원 되고요. 대변에는 이것은 팔 때는 7,000원에 팔았지만 원래 구입할 때는 6,000원에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2,000주 곱하기 6,000원 하니까 대변에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1,200만 원 돼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차이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 차이가 생기죠. 200만 원은 이 유가증권을 팔아서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 200만 원을 했어요. 회계 처리를 할 때는 항상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게끔 처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유가증권을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 평가 시 회계 처리인데요.
자, 우리가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볼 때 보통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1년이잖아요. 그런데 증권 시장은요, 12월 31일까지 시장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12월 24일 주식시장이 끝나는 거 있잖아요. 폐장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 같은 거 볼 때요. 이렇게 올해 마지막 폐장하는 날이라고 막 이렇게 그 거래소에서 종이 이렇게 휘날리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2월 24일자 마지막 날 형성된 그날의 가격을 12월 23일, 12월 31일 재무상태표 마지막 날로 이제 다시 환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소 시장이 마지막 열리는 그날의 가격으로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해 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자산은 취득원가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유가증권과 같은 것은 공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도자와 그다음 매수자가 서로 합의한 가격. 우리가 공정가액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시장이 뭐 경매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공정가액으로 환산된 가격으로 쓰고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하루에도 뭐 아주 여러 번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그걸 쭉 무시하고 있다가 그 1년의 마지막 폐장일의 종가를 재무상태표율의 종가로 본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의 예제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강남산업주가요. 신선은행주를 구입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자동차주를 구입했었어요. 처음에 신선은행주는 5,000주 구입했다가 중간에 2,000주 팔고 3,000주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볼까요? 재무상태표일인 2010년 12월 31일 현재 강남산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가는 신선은행 주식이 4,000원이고 자, 이때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마지막 주식시장이 폐장하는 날 신선은행 주식이 4,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동차 주식이 3,500원이었어요. 그럼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은요. 보유 주식을 보시면 신선은행 주식이 주식수는 3,000주고요. 주당 취득원가 얼마에 취득했다? 6,000원에 취득했는데 주당 시가는 4,000원에 있고요. 한국자동차 주식도 주식수 2,000주 있고요. 주당 취득원가는 4,000원이었는데 시가는 3,500원이었어요. 그럼 신선은행 줘볼까요? 6,000원짜리가 4,000원이 돼서 얼마 손해봤어요? 2,000원 손해봤고요. 한국자동차 주식은 4,000원짜리가 3,500원 되고 500원 손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은 신선은행 주식 2,000주 곱하기 2,000원 곱하기 3,000주 하니까 신선은행 주식은 가만히 갖고 있어가지고 손해본 게 얼마? 600만 원 손해봤고요. 한국자동차 주식은 한 주당 500원씩 손해봐가지고 2,000주 가지고 있으니까 500원씩 해보세요. 2,000주 곱하기 500원 100만 원 손해봤는데 토탈 얼마 손해봤? 700만 원어치 손해봤네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유가증권은요 가격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그 가격이 실질 가치라고 보니까 700만 원만큼 가치가 없어졌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손실 700만 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700만 원 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유가증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유가증권. 그래서 유가증권의 종류와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또 공부할 내용이 여러분들은 수취 채권과 직업 채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에서 유가증권에 대해서 학습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계속 이어서 진행되는 것은 채권과 채무예요. 채권은 이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채무는 돈을 줘야 되는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과 채무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수취 채권이 있어요. 수취 채권에는 크게 보면 뭐가 있냐면요. 매출 채권과 비매출 채권이 있고요. 지급 채무에는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수취 채권은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되고요. 지급 채무는 돈을 줘야 되는 부채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급 채무에는 크게 보면은 매입 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매입 채무가 있어요. 그러면 수취 채권의 첫 번째로서 우리가 매출 채권이 있는데요. 매출 채권은 우리 회사가 매일 반복적으로 사고 팔고 있는 주상거래. 자, 내가 가구 회사를 하고 있다. 가구를 구입하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회사의 주상거래, 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주상거래와 관련해서 줘야 될 돈을 못 준 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거 있잖아요. 못 받은 것을 매출 채권이라 그러는데요. 만약 줘야 될 돈을 못 줬다면 매입 채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받을 채권으로서 매출 채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요. 외상 매출금이 있고요. 외상 매출금이 있고 그다음에 받으러 옴이 있어요. 외상 매출금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주상거래,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은 거, 그냥 신용으로서 구두로 그냥 사고 팔고 해서 돈 못 받은 상태가 외상 매출금이라면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주상거래와 관련해서 어음을 받았다. 그럼 받으러 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매출 채권은요. 나의 주상거래와 관련이 없는 거로서 정 뭐냐면은 내가 가구 회사를 하는 게 주상거래인데 내가 하는 일인데 가구를 판매한 게 아니라 내가 영업용으로 영업하러 다니면서 타고 다녔던 차량을 팔고 돈 못 받았다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은 비매출 채권으로서 돈 못 받은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미수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있잖아요. 대여금, 뭐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런 거는 주상거래 이외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채무는 줘야 될 부채를 말하는데 이때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매입 채무와 비매입 채무가 있는데요. 매입 채무는 우리 회사의 주상거래와 관련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었어요. 우리가 구두상으로 줘야 될 돈을 못 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외상 매입금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음으로 이제 돈 주겠다고 어음을 발행해 줬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직업어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비매입 채무는요. 우리 회사의 주상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미지급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리고 못 준 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기업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수취 채권 중에서 매출 채권 있잖아요. 그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의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매출 채권. 자, 내가 주상거래와 관련해서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회계 기말에 대손을 평가해 줘야 돼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이 얼마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돈 떼일 것인가 평가하는 것을 채권의 대손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물론 매출 채권뿐만 아니라 비매출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을 평가하는데 수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을 설정하는 것을 대손 설정을 해줘야 돼요.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 매출금과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외상 매출금에도 발생하지만 보통 수치 채권에서 발생하죠. 거래처의 파산이라든지 행방불명, 폐업 등에 의해서 매출 채권과 받으럼, 그 다음에 대여금 등의 채권 자산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것을 대손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손은 외상 매출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거죠. 받으럼의 경우에는 어법 규정에 의한 상환 청구권적 소구권이 있으며 기타 채권의 경우에는 발생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손은 외상 매출금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결산 때에는 대손을 설정해 줘야 되죠. 대손 설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대손 삼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자, 대손 삼각비는요, 비용이죠. 그죠? 대손 충당금은 직접 자산에서 차감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 회사가 매출 채권이 1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자, 요약 재무제표에 표현할 때 매출 채권이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에 대해서 한 만 원 정도 돈 떼일 것 같아서 회계 처리하면서 결산 때 차변에 대손 삼각비 10,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했다면요. 이 대손 충당금은 특정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게끔 표시해 줘야 돼요. 그 매출채권, 이 매출채권에 대해서 10,000원이 돈 떼일 것 같다면 매출채권 바로 밑에 뭐라고 하냐면요.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두면 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뭐다? 10,000원은 떼일 것 같아서 이제 100만 원 중에서 10,000원을 빼니까 얼마? 99만 원만큼은 돈 받을 게 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정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건데 수치 채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손을 설정해 둬야 된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대손을 설정하는 방법은요. 대손 추산액이 수정전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 대손 추산액이 이미 이제 10,000원이 있는데 뭐 11,000원이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모자라는 것만큼 차변에 대손 삼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하는데요. 두 번째 대손 추산액이 수정전 잔액보다 적을 때는요. 즉 뭐다? 충당금 설정되어 있는 게 15,000원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뭐다? 11,000원인데 그럼 4,000원 많다.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4,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4,000원 해서 나머지만큼 환입시켜 주는데 이러한 경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의 회계 처리 볼까요? 일단은 대손이 발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손을 설정해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 서울의 기말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은 100만 원이며 이 채권의 3%인 3만 원이 대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이 대손될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런데 결산 정리 전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2만 원이 있는 경우 지금 대손될 것 같은 금액은 3만 원인데 이미 2만 원이 대손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 모자라죠? 10,000원이 더 있어야 되죠. 그럼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 대손 삼각비 10,000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러면 대손을 설정한다는 것은 지금
대손이 된 것이 아니라 대손이 될 것을 예상하고 설정해 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실제 대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손 발생 시 회계 처리는요. 예제 문제를 통해서 보면은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10,000원이고 대손될 매출 채권이 15,000원이라고 하면 대손된 매출 채권 중 10,000원은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잔액 5,000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말이냐면은요. 다른 예제인데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00원이 있는데 실제 대손된 거는 돈 떼인 금액은 15,000원이 돈을 떼었어요. 그러면 일단 충당금 설정된 게 10,000원이 있었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이 차변의 대손 충당금 오고요. 그 다음에 돈이 이제 모자라는 부분만큼 차변에 대손 상각비 해주고요. 대변에 매출 채권 15,000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의 회계 처리는 우리가 보통 직접 상각법이 있고요. 충당금 설정법이 있는데요. 직접 상각법은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외상 매출금 바로 처리하는 거고요. 충당금 설정법은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회계 기준에서 충당금 설정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예제 문제로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다음 거래를 충당금 설정법에 의해서 분개하라. 자, 1번 2010년 12월 31일 기말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30만 원인데 3억인데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만 원이 있다 했어요. 3억의 1%면요. 300만 원이 돈 떼일 것 같은데 이미 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이 2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빼면 얼마? 100만 원만큼 모자라죠. 그러면 회계 처리하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2번 2011년 중 위의 외상 매출금 중 기업주의 행방불명으로 150만 원의 회수 불능으로 판명되었다. 지금 충당금 설정되어 있는 게 300만 원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150만 원만큼 돈 떼었어요. 그러면 이미 충당금 설정되어 있는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150만 원 하고요. 대변에 매출 채권 150만 원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11년 1월 31일 기말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3억 6천에 대해서 1% 대손을 설정하다. 자, 그러면 3억 6천에 1% 하면은 얼마죠? 360만 원 되겠죠? 360만 원. 그런데 이미 대손 설정된 3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은 떼었고 15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360만 원 마이너스 150만 원 하니까 210만 원만큼 모자라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대손 상각비 21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10만 원 이렇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011년 중 2010년에 대손 처리되었던 외상 매출금 150만 원을 다행히 수표로 회수되었다. 이미 떼었던 돈을 회수한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회수되는 돈만큼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매출 채권 15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50만 원 하고요. 그 밑에 차변에 현금 150만 원, 대변에 매출 채권 150만 원 이렇게 처리하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없어지니까 결론은 차변에 현금 15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5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처리를 끝내도 돼요. 차변에 현금 15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50만 원 해도 같은 원리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수취 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타의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